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선 신고가를 경신한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민도 김현미 장관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효성에 공감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또 이와 함께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정현태 세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성규 의원님, 어제 국회에서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요즘은 부동산 정책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렇죠.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하고 다퉜어요. 네, 부동산 조금 정책이 언쟁이 벌어졌죠. 네, 다퉜다 약간 이거는. 그랬는데 정책이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비판도 좀 많은데 네.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상당히 예민한 상황에서 김현미 네. 장관님의 심사도 지금 편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6.17 대책을 내놓고 이 강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갭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그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까지 이제 탑승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이고 강도 높은 것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한 2주일이 지나간 시점에서 이제 언론 쪽에서 뭔가 이게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그다음에 기존에 또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홍보수석 조기숙 전 홍보수석께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언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심사가 편치 않으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을 하시면서 그 현재 작동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책은 제대로 안 된다라는 비판이 좀 강하게 나오니까 네. 종합적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다. 작동하고 말이 있다. 좀 사실 무슨 모호합니다. 뜻입니까? 예. 작동하고 그러니까 있다. 종합적으로 작동하는 게 뭐냐 이러니까 이제 또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대책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대책은 조금 지나봐야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까지 갔나 하면은 7월 중순, 즉 한 4주 정도는 결과적으로 보면 7월 중순인 4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 된 6.17 대책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흐름으로 이어가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또 국민들은 실망하는 가운데에서도 7월 중순까지 그러면 한 번 더 2주간 더 기다려보자. 예. 그때 되면은 과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데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 대책이 몇 번째냐 가지고서 또 언쟁이 그렇죠. 있었는데 뭐 21번째, 22번째 대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김현미 장관은 4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몇 저도 번인지. 이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예. 있는데요. 그 대책을 발표할 때 보면 무슨 대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양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대책이냐에 대한 것들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대부분은 우리가 부동산 대책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2017년도에 보면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른 가계부채를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줄이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과연 기재부와 같이 공동 발표했을 때 부동산 대책이냐 등등 이야기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2017년도에 6.19 대책, 그게 처음 나온 대책입니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한 달 만에 나온 처음에 6.19 대책과 그 다음에 이어서 종합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13일인가 하여튼 뭐 11.3 대책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모방해도보다 그보다 더 업데이트 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8.2 대책이라고 종합 어떤 대책을 펴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상당히 눈에 우리가 기억이 되는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죠. 2017년도에 18년도입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네. 그때 예. 이제 9.13 대책, 네. 우리가 대출 규제와 이제 세제 부분의 강화를 해서 상당히 영향력 있게 이제 해서 사실은 뭐 거의 작년에까지 이어지면서 그 영향이 있다고 봤는데 이제 그 부분 9.13 대책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12.16 대책. 네. 이제 그 부분과 함께 이번에 이제 등장한 게 6.17 대책.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굵직굵직한 것은 4개 내지 뭐 5개로 볼 수 있지만 그 중간에 상당히 많은 후속 대책의 이름으로 또는 경우에 유사한 대책의 이름으로 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김현미 장관님은 아마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네. 그 마음이 반영되어서 내가 기억하는 거는 뭐 4가지다. 예. 뭐 이러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뭐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로 너무 많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야권에서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진보 진영에서 대표적인 뭐 진보 진영 시민단체죠. 그렇죠. 뭐 참여연대에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사실상 실패다. 실패다. 예, 저는 이런 이제 입장을 그 내놨어요. 단어가 또 지금 현재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단체 이제 참여연대. 사실 참여연대라고 하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출범해서 지금 있는 청와대 고위 뭐 공직자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내각 내에서도 상당 부분이 많이 진출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거기를 갖다가 이제 나오게 만든 그런 어떤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참여연대 쪽에서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실패라는 단어를 네. 좀 썼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홍무총리도 사실은 마음이 안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실패라고 단정을 했고요. 그 불과 얼마 전에 이제 경실련 또 시민단체 중에 대표적인 그런 경실련 쪽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이 이 3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상승폭을 갖고 그러니까 5년도 아닙니다. 3년을 갖고 평가했을 때도 기존의 어떤 정부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거 아니냐 상승률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평가에 의하면 52%가 서울의 같은 경우에 아파트의 상승률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주변을 한번 살펴볼 때 사실 강북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50% 훨씬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네. 지금 현재 어떤 했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다가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6.17 대책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미분양 관리지역 혹은 네. 전혀 가격 변동이 없는데 왜 우리를 포함시키냐 해서 시장을 비롯해서 그 현재의 다수당으로 있는 우리가 집권당인 여당이 쪽에 출신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까지 나서서 상당히 반발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실제 정권의 핵심에 있을 때는 또 정권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는 잘 못 봤던 부분들을 조금 곁에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객관적인 시장 상황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기숙 전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도 그분도 사실은 뭐 지금 현재 문 대통령께서 사실은 비서실장 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면서 많은 역할을 했다. 홍보수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걸 잘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한 차례다 이번에 또 2차 발표를 통해서 제대로 정말 모르고 있는 부분을 갖다 따끔하게 지금 근데 이제 비판을 하더라도 부동산 값이 안정이 안 됐다는 면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했지만 네. 이 진보 시민단체의 비판과 네. 조기숙 홍보수석을 비롯한 분들의 비판의 결은 약간 관점은 다르죠. 다른 것 같아요. 네, 결은 전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네. 그냥 실패를 했는데 네. 한쪽에서는 너무 과도한 어떤 규제다. 한쪽은 뭐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결이 관점이 다릅니다. 다른 그래서 거죠. 지금 조기숙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이제 교수직에 계시면서 자연인으로 네. 돌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를 갖다가 우리가 사실은 청와대 내에서 혹은 또 전체적인 어떤 집권 세력 내에서 움직임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점이고요.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비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가야 될 방향 공급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결에 있어서는 조금 수정해서 네, 네.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 이런 쪽이고요. 네. 사실 조기숙 그분께서는 지금 정책이 아직 근본부터 잘못됐다. 네. 그리고 지금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보는 인식 자체에 오류가 있다. 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현태 세무사님 역시 네. 뭐 부동산은 이제 세금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김현미 장관이 그 지난 주말에 방송에서 세금 부담을 더 강화하는 그런 걸 좀 시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도한 이 투자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뭐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네, 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네, 네. 이 세금 상담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네. 쪽에서 볼 때 네, 네. 현재 이 부동산 정책의
이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미국에서요. 네. 그 부유세라는 거를 작년이었죠. 발의를 했는데 부유세요? 예, 부유세 일종의 이게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도 예. 부에 대한 과세거든요. 아하.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 미국에서 작년에 2% 1억 달러면 우리나라 한 1,000억, 1,200억 정도 되죠. 그 이상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2%의 부유세를 부과하겠다. 물론 뭐 주식 이런 거 다 포괄적으로 그게 이제 통과를 못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종부세 최고 세율이 몇 %인지 아시나요? 지난번에 3.2%입니다. 2%. 92억이 넘으면요. 3.2%. 3.2. 어. 미국 같은 경우 2%만 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것도 일종의 종부세도 부유세 형태라고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요. 사실은 부동산의 비중이 대단히 커요. 미국은 주식도 많고 뭐 금융자산인데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한 6대 4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5%가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유세를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부유세를 폐쇄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런 나라들조차도 이걸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부자들에게만 예.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세금을 그렇게 이제 없애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게 이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사유재산제도 하에서 재산을 축제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동기부여를 상당히 위축시키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활동들이 경제 활동이거든요. 이 경제 활동들이 위축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금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부유세 일종인 지금 종부세, 기타 재산과 관련되는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는 예. 물론 이 재산을 내가 보유하지 않고 빨리 순환시키겠다는 효과보다는 재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오히려 상실시킴으로 인한 사실 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12, 16 대책의 핵심이 방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거잖아요. 20대 네네.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네네. 21대 국회에서 조만간 통과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그것에 무거운 게 더 네. 무거워지잖아요. 그것에 대한 네. 논거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진위계수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예. 진위계수라는 거는 평등할수록 0에 수렴해요. 근데 소득을 진위계수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한 30%니까 이제 0.3에서 한 0.4 사이가 나올 거예요 아마. 점점 진위계수가 불평등한 쪽으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가 나와야 상당히 평등한 축에 속하는데 이거를 재산을 가지고 재산 소유를 가지고 진위계수를 매겨버리면요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통계한 바로 확인 소득 진위계수는 0.49 정도 되는데 이거를 그 재산 진위계수를 내버리면 한 0.7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가진 자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세금을 때려가지고 이 재산 분배를 형평하게 만들어보자라는 어떤 논거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동기부여를 통해 가지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 동기 자체 소위 말해 소득이 많아야지 재산도 축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내가 소득을 많이 얻고 싶다라는 욕구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집행을 할 때 이 세금을 무조건 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세금도 여러 이제 자본의 형태도 자산 소득도 예를 들어서 주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도 있고 이런 형평들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우리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사시고 보면 또 과세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으로 무조건 많이 버는 사람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면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이 벌게 되면
나 세금 많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뭐 세금 내고 나오면 나 남는 것도 없는데 네. 이런 동기 유발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좀 숙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정부 쪽에서 이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런 시사하는 뭐 관련 발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뿐 아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기재부가 세제를 관장하는 부처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이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자율 낮추고 해가지고 돈 풀어가지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일본 자본 이득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기 수요가 몰리고 물론 그런 상황인데 진짜로 자기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20, 30대 내가 결혼해가지고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집을 네네. 좋은 집을 갖고 그렇죠. 싶어하는 그런 거죠. 분들이 네. 더 많다고 보고 근데 이런 분들이 시장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뭘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운다고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두성기 예. 의원님, 저희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김현무 장관이 투자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12.16 대책 핵심 종부세 강화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네. 그 통과되는 걸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좀 더 추가해서 또 다른 세금을 더 강하게 매기겠다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제 여당이 거의 170, 180석을 거의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뭐 통과되는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난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를 전제로 한 지금 종부세 부분에 대한 세율이나 이런 부분들의 강화 내용과 함께 지금 이제 그런 불로소득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을 자본이익을 갖다가 환수하는 장치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시행이 될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현재로서의 어떤 긍정적인 결론도 좀 받고 하니까 이 자본이익을 환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러한 어떤 부담금을 뭐 부과한다든지 아니면은 세금을 갖다 세율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시장에 나는 많이 가져올 수 있어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야기하다 보면 종부세가 우리가 일명 부자세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종부세가 처음 만들어진 동기는 사실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뭐냐면 주택을 다주택자나 아니면 아주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주로 다주택자들이 그 세 부담을 못 이겨서 많은 그 매물들을 내놓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중에 공급을 확대해서 상당히 어떤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김현미 장관의 언급에서도 그렇고 많은 지금 여당이나 정책 당국자들의 언급을 듣다 보면은 이 종부세를 마치 부자들에게 너는 재산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사실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지금 종부세는 어쨌든 당신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 세금 보유에 대한 세금은 따로 내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내는 거죠. 예, 내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고가의 세율을 통해서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네.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본래의 이정표를 지금 벗어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현태 세무사님, 만약에 네. 종부세가 뭐 21대에서는 당연히 이제 네, 통과된다고 보고 가능성이 그러면 많겠죠. 예. 네, 뭐 그걸 기정사실화 한다면 세금 네. 부담이 어느 정도나 늘어날까요? 지금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주 다면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소위 공시 가액이라는 거를 이제 높이는 현실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보다 사실은 이 공시 가액이 좀 낮아가지고 과세 표준이 줄어드는 것들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하에서 상당히 이걸 현실화시켰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뭐 엄청나게 갑자기 뭐 1년에 한 14%, 15%씩 오르는 한 2년 연속 올리다 보니까 이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다 가세 표준을 적용하기 전에 100%를 한 게 아니었어요. 80%, 85% 이제 2018년부터 80%로 시작해가지고 5%씩 올려가지고 이게 2022년까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중으로 지금
과세 표준이 높아지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네. 예, 이 상황에서 또 세율까지 또 올리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되면 이번에. 네. 사례가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보여주세요. 통과하니까 네. 통과하겠죠. 네.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상당히 이 세원이 넓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죠. 뭐 이게 서울에 집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있어도 내가 종부세를 내. 이게 뭐 자산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나 옛날에 나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 요즘 종부세 내는 사람이야. 이런 기분 조건 효과는 잠시고 세금 내다 보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상당히 과세 저항, 조세 저항. 왜냐하면 이게 미실현 소득이거든요. 예. 소득으로서 실현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네. 있지만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얼마나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건지 좀 말씀해 저기 지금 주시겠어요? 트라우마우스가 화면에 서초동에 있는 트라우마우스인데 그렇죠? 네네네. 올해 기준으로 친다면 보유세가 8,200만 원, 네네. 내년에는 9,700만 원, 1억 가까이 올라가는 뭐죠 아주 특수한 아주 비싼 네, 이게 그리고 세율 구조가요. 이 세율 단계별로 급진적으로 종부세 누진 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율 단계가 높아져 버리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어요. 그 과세 표준 이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계속 올려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 폭도 넓어지고 기존에 내던 사람들은 또 푸짐하게 세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뭐 구체적인 상황이 자막으로 이제 나가고 네. 있으니까 네. 저것들을 보면 충분히 네. 이해하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번 6.17 대책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네. 법인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거잖아요. 예, 뭐 핵심적인 건 네. 그겁니다. 저는 법인을 통해서 법인 형식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법인이 이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부분 다 이제 임대 매물로 사실은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대부분 법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종부세와 관련해서 종부세의 기본 공제 우리가 6억을 기본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네. 그 공제를 없애버리겠다는 거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6억 공제를 안 해준다. 우리 보통 우리 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6억 공제로 10부터 세가 출발을 하는데 아니죠. 1주택자는 우리가 9억이고 우리가 다주택자의 경우는 6억인데 네. 법인 같은 경우는 6억을 기본 공제해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 없애면서 전체적인 보유 가액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그 부분이고요. 예. 또 세금 부분과 세율과 관련해서도 지금 부과를 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추가 세율을 갖다가 또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다 또 좀 더 높여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실제 지금 법인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저 자막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지금 법인고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현재로서는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 이런 부분들도 다 사라지는 쪽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세무사님하고 법인들의 경우에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죠.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율이 그것도 누진 세율 구조이긴 하지만 그 누진 세율 구조에 추가적으로 또 세율을 더 얹어서 지금 세금을 10에서 20%. 매기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론적으로 보면은 법인은 실체가 개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소득으로 또 기속이 될 때도 세금을 매겨요.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이다 그랬을 경우에 또 배당 소득세를 매깁니다. 법인세 매길 거 매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세율을 올린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법인의 소득을 유보시키고 있어도 또 세율을 올릴 거야 이런 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세금 부담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거는 특별한 상황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겠다.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맞아서 유보금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법인 유보금이 계속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여력이 없어지는 투자처가 될 테니 부동산 임대 전문 법인이든 매매 전문 법인이든 이런 법인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될 거고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임대 소득을 하면요. 보통 보면 1년에 많이 해야지 공실률 감안하면 3% 4%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법인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종부세가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3%,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이면 4%. 제가 봤을 때 종부세가 내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법인이 이건 사업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이번에 이제 법인하고 그다음에 갭 투자 방식을 집중적으로 6.17 대책이 규제를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까 우리 임대 목적이라든지 분명하게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목적을 갖다 명시하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 투자를 이번에처럼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내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또 여러 가지 투기 성향의 많은 분들이 투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났던 것은 개인 투자 중심으로 해서 개인이 굉장히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의 행태가 시장에 지나치게 반영됨으로 인해서 시장 질서를 갖다가 교란시켰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등을 통해서 그리고 법인들의 어떤 행태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관리하기가 용이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개인 중심에 거의 되어 있는 시장 구조를 사실은 조금 변경시켜 감으로 인해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시장의 틀 속으로 오히려 가는데 이 법인 형태라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번에 보면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네. 상당히 그렇죠. 저기 좋은 합리적인 의도가 시장 있는데. 질서에 좀 부합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법인 형태의 주식, 부동산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죄악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함으로써 저는 어떤 시장 전체의 정책 흐름 자체도 좀 시대에 역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꼭 지적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사님,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한도 2월 말 지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 세율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들도 네. 10년 이상 보유하고 네.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올 상반기까지, 올 6월 말까지죠. 양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전의 세율대로 중과된 세율 이제 뭐 10%, 20% 이렇게 중과되는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의 누진 세율로 적용을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해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 시한도 지났고 예. 이제부터 이제 팔게 되면은 세금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최고 세율이 지금 62%. 네, 62% 썰택스라고 이제 주민세가 있어요. 그걸 합치게 되면 6.2%를 합치면 68.2%, 거의 70%인데 최고 그냥 70%. 그냥 세금 다 내시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1억 벌었으면 6,820만 원 내시고 만약에 그 잘못해가지고 또 이제 세금 떼어먹겠다고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먹으면 지가 번 거보다 더 세금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유의하셔가지고 세금이 무겁다라는 걸 참조하셔서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규제가 많은데 의원님께서는 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네, 국민의 10명 중 4명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정부는 수요 공급 잘 작동을 해서 네. 모든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될 거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은 전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죠. 집값을 이렇게 볼까요? 지금 그것도 여론조사를 한 업체를 구체적으로 제가 밝히지는 않겠는데요. 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친화적인 그런 어떤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 업체가 그걸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 나온 것을 볼 때 현재 지금 6.17 대책까지 나온 마당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아주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최근에 30대나 이런 경우에서는 부모 찬스가 없으면은 주택 마련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부모가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뭐 이번 생에는 내 집 마련은 거의 망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요즘 많이 이제 횡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 상황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최근에 어떤 우리가 경실련 발표에서 보듯이 가격이 그렇게 3년 사이에 그렇게 오름으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이 주택 마련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제가 또 이 기회를 통해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정부는 지금 우리 금융기관의 어떤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마련하는 자체를 이번에 또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체적인 주택 구입 자금을 100% 마련해서 주택을 사는 분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입니다. 부모 찬스를 쓰지 않으면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내 집 마련에 사다리를 걷어 찬 것과 다름이 없고 많은 분들이 그런 과정들과 대출 문턱이 완전히 막히는 걸 보면서 이제 정말 내 집 마련은 힘든데 힘든 상황에서 공급에 대한 충분한 메시지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은 앞으로도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다 들려오니까 이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묻어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 재분배만큼이나 중요한 게 재산 재분배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이야말로 극단적으로 소수한테 몰려 있다라는 거죠. 재산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당장 모아놓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젊고 아이도 많고 부모님을 복양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돈 없어서 집 못 삽니다. 그 전까지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는 대출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기회를 상실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부작용적인 부분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더 많은 부작용, 소위 말하는 재산 재분배를 통한 내가 재산 계층 상승을 시도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려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태 세무사, 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